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늘의 뒷방상영관 232번째 3번째. 다시 오늘의 뒷방상영관 233번째 영화는 로열 테넌바움입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고요. 줄거리를 짧게 알려드릴게요. 테넌바움과의 세 자녀는 모두 천재들이다. 일찍이 국제금융에 눈을 뜬 차스, 이 집에 입양돼 고교 입학 전부터 소설로 이름을 날린 마고, 그리고 테니스로 US 오픈에서 3연속 우승한 리치 등 세 남매는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였다. 그러나 아버지 로얄 테넌바움이 가족을 배신하고 떠나버리자 이들 남매는 별 볼 일 없는 어른으로 자라난다. 차스는 비행기 사고로 아내를 잃은 뒤 사고 공포증에 시달리고, 리치는 남몰래 사랑했던 마고가 결혼을 발표하자 시리에 빠져 유랑을 시작한다. 마고 역시 화장실에서 하루 종일 담배만 피워대며 인생을 허비한다. 잊혀진 아버지 로얄 테넌바움은 말년에 이르러 자녀들과 아내를 곁에 모으려 하지만 너무 늦었는데. 네. 네. 이 웨스 앤더슨 영화를 저희가 처음 하는 거더라고요. 언젠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전에 그 청취자분께서 웨스 앤더슨을 저희가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충격적.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안 했구나 하긴 했는데, 그 중에서도 2001년작인 로얄 테넌바움을 꼽게 된 거는 일단 제가 가장 좋아하는 웨스 앤더슨 영화고 유일하게 5점을 준 영화예요. 이 영화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최근에 애스테로이드 시티가 개봉을 했었잖아요. 지금도 상영을 하는 곳도 곳이 있을 있어요. 텐데 이제 그거를 극장 가서 봤는데 그냥 재미가 뭐 없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색감 예쁘고 그런 거야 항상 그랬으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근데 뭐 내용적으로도 뭐를 내가 느껴야 될지 잘 모르겠고 느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약간 야 이젠 안 봐도 되겠다 뭐 이러거나 그냥 별로라고 해놓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왠지 막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평점을 높게 주거나. 그런 걸 보면서 뭔가 나도 다시 보고 싶고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영화나 아니면 웨스 앤더슨에 관해서. 그래서 뭔가 웨스 앤더슨 감독 거를 하고 싶어서 일단 친구들한테 회의 때 웨스 앤더슨 거를 하나 해보자 해서 모이게 된 멤버인데 저희가 이름을 얘기 안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토믹이었고 이제 버터와 라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진짜 의외인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 되게 많이 했을 법한데 생각보다 우리끼리만 얘기하고 맞아.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을 가지고 온 적이 없었는데 저도 사실 첫 번째 작품으로 로얄 테넌바움을 가지고 와서 너무 좋습니다. 라임은 어땠어요? 웨스 앤더슨에 대한 평소의 생각? 히읗하나. 지금 카톡이면 히읗하나 보냈어. 제가 처음 알게 됐던 거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었고 아마 한국에 있는 많은 관객분들도 그러셨을 텐데, 그게 되게 그 당시로서는 되게 신선하고 파격적인 작품이었고 심지어 너무 재밌었는 데다가 게다가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웨스 앤더슨 작품 중에서는 그래도 뭔가 제일 대중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알게 됐고, 막 제가 다른 감독님들한테 그러듯이 막 사랑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감독님 혹은 작품은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인상적으로 봤었어가지고 그 이후에도. 근데 아마 제가 요새 기억이 항상 정확하지가 않아가지고 헷갈리기는 하는데, 그 시기가 저희 영화 동아리 안에서 활동하기 시작했던 그때랑 겹쳤을 거고, 그리고 그때 이미 그 안에서 동아리 안에서 이 웨스 앤더슨 감독님의 이전작들에 대한
그 선호, 그러니까 막 발굴? 그들은 시네필이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 이거를 알고 있었고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이 감독님의 이전 작품들도 막 파다시피 하면서 줄줄이 연달아 봤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멤버들 거의 대부분이 웨스 앤더슨 감독님 작품 거의 대부분을 다 본 사람들인데, 정말 놀랍게도 저희 대부분, 그리고 특히 아토믹이랑 저는 우리는 왜 다 봤는데 왜 좋아하진 않을까? 라는 그런 것에 대한 그 마음을 좀 파헤치고 싶다에서 이 모임이 시작이 맞아요. 된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웨스터로이드 시티를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되게 특이한 게 항상 뭔가 기대를 하게 돼요. 그 프렌치 디스패치도 개봉 전에 그랬고 이 작품도 그렇고 엄청 기대를 되게 많이 한 상태에서 보러 갔는데, 프렌치도 에스터로이드도 막 저는 이제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야, 이거는 나한테 아방가르드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아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기보다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냥 보면서 뭘까? 나 뭔가 느끼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계속 헤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근데 생각보다 그랜드 부다페스트나 뭐 문라이즈 킹덤이나 심지어는 뭐 다즐링 주식회사 이런 이전 작품을 볼 때는 이렇게까지 막 헤맸던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그 느낌들을 좀 파헤치면서 동시에 우리 버터님과 아토믹 씨의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 그게 로얄 테넌바움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왜 웨스 앤더슨을 보는가에 맞아요. 대해서 좀 알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시작 출발점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기 전에 저희 홍보랑 댓글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뒷방상영관에는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 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 7월의 마지막 영화가 그레타 거익 감독의 바비였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댓글이 2개가 달렸는데, 일단 팟빵 댓글에는 짤랑지감 님이 짤랑지감님께서 라임과 비슷하게 영화를 봤어서 신기하네요. 포브스가 선정한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 영화 1위 바비 점점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누구지?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제 지인분인데 저희 모두가 아는 지인이에요. 저희와. 네.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 바비를 혼자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보고 나서 이 친구랑 막 통화를 하면서 제 감상을 막 토로를 하면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방송을 그 사이에 저는 끝냈고, 그 이후에 이 친구랑 같이 바비를 한 번 더 봤는데, 그러고서 바비를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저한테 막 어떤 단어를 써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무슨 얘기 했는지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같이 방송 들으면서 엄청 그런 걸 좀 신기해했던 네, 기억이네요. 그러게요. 짤랑지감님. 되게 도라에몽에 나오는 그 물건 이름처럼 생겼어. 짤랑지감. 짤랑지감. 그리고 인스타 바빌 게시물에도 댓글이 남겼는데 하트를 남겨주신 분도 있고, 저희 멤버가 이제 좋다고 남긴 것도 있고, 또 오한빈님께서 영화 보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바로 뒷방상영관으로 달려갔잖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달려오셔서 만족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방송 그 다시 들으면서 이 방송 아무도 안 들었을 텐데 진짜요? 내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막 그랬거든요. 저는 아직 바비 영화를 못 봤는데 뭔가 그때 저희 단톡방에서 이제 녹음한 친구들이 다 되게 혼란하다고 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서 막 네. 바비 보고 와서나 녹음하고 혼란하다 막 이래서 도대체 어떤 영화길래 그러지? 오히려 궁금해졌어요. 네, 같이 저도. 녹음한 무수랑 저랑 둘 다 개봉일을 봤는데 아마 무수가 먼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밥이 딱 영화 끝나고 비행기 모드 끄고 제일 처음 받은 카톡이 무수한테 받은 카톡이었는데 혹시 녹음일 미뤄도 될까? 나 정말 모르겠어. 이렇게 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되게 당황스러웠던. 아니 이 영화에 대한 비하인드나 이런 걸 전 사실 미디어에 되게 많이 있어서 영화를 못 봤지만 그런 걸 다 보다 보니까 너무 약간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죠. 네. 초반에는 무슨 내용이겠거니 하고 짐작한 게 있었는데 점점 이 비하인드들을 볼수록 이게 무슨 영화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 그래도 이제 영화도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되게 네. 빨리 은근히 내려간 것 같은데 내려가기 전에 얼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로열 테넌바움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웨스 앤더슨 감독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웨스 앤더슨 감독에는 사실 항상 등장하는 캐릭터가 글을 쓰는 작가 캐릭터가 굉장히 거의 맨날 나왔던 것 같아요. 작가 아니면 뭐 영화를 만든다던가 어쨌든 그런 픽션을 만드는 사람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감독님 자체도 뭔가 작가에 대한 꿈이 있었고 또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그 슈퍼8 카메라로 영상을 많이 찍었대요. 근데 그때도 뭐 영화 감독이 되겠다 이런 꿈을 뭐 품었다기보다는 그런 형제들이랑 그런 걸 찍으면서 좀 자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가서 오웬 윌슨을 만납니다. 네, 오웬 윌슨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왔지만 미드나잇 인 파리로 되게 많이 맞아요.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 주인공이시고 오웬 윌슨이 웨스 앤더슨 작품에 되게 많은 배우들이 페르소나처럼 반복해서 나오지만 특히 오웬 윌슨은 웨스 앤더슨의 소울메이트이자 거의 대표적인 페르소나처럼 계속 나오는데 이 둘이 어디서 만났냐면 텍사스 주립대의 시나리오 강의에서 처음 만나서 룸메이트로 함께 그 청춘 시절을 보내고 그래서 근데 원래 오웬 윌슨은 배우에는 큰 뜻이 없었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웨스 앤더슨이랑 같이 공동으로 각본을 써서 여기에도 나오시는 동생분 루크 윌슨, 네, 리치로 나오는 루크 윌슨과 함께 주연을 맡아서 바틀로켓이라는 첫 단편을 완성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장편으로 제작이 되는데 이 작품이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님과 평론가들한테 찬사를 받기 막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되고 이 청년 시절에 이 둘이서 되게 황당한 소동도 많이 벌여가지고 막 단편 영화의 제작비를 얻어내기도 하고 서로의 리포트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정을 쌓아오다가 대학 시절에 그렇게 그냥 같은 방을 공유했던 룸메이트였는데 그 시절에 카사베츠, 뭐 페킨파, 스콜세지, 알트만, 멜릭 휴스턴 감독 등에 관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로 맨날 밤을 지새면서 같은 어떤 영화적인 취향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이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틀로켓 이후에도 두 편의 작품 각본을 함께 집필을 했고 그래서 오웬 윌슨은 이 작품으로 배우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웨스 앤더슨 감독 8편의 장편 중에 지금은 아마 더 늘어났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보다 한 6편 정도? 그 정도 비중으로 출연하면서 대표적인 페르소나로 자리매김을 하게 됐고
지금도 그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 오웬 윌슨이 어디선가 어느 영화에선가 그냥 잠시 이렇게 좀 스쳐 지나가더라도 그냥 그가 딱 등장하기만 하면 영화관에서도 아 저기 오웬이야 하면서 막 박수를 일어나서 박수를 뭐야? 치면서 막 그 정도로 되게 사랑하는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진짜 웃기다. PR 매니저인 줄. 오. 네, 그래서 에스터로이드 시티를 보고 와서 제가 안 본 영화가 내가 뭐가 있었지 했을 때 이 바틀로켓은 존재조차 제가 몰랐어요. 이게 데뷔작인데 그래서 이거를 영자원 가서 봤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 좀 소동극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범죄 모의를 하지만 엄청 허술하고 되게 코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사람이네라고 이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개그를 되게 많이 친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바틀로켓이 되게 마음에 들었고 저는 보면서 진짜 그 타란티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일단 타란티노가 항상 그런 뭐랄까 좀 범죄, 폭력 그런 거를 같이 하는 집단들의 모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발랄하고 맞아. 귀엽고 아기자기하고 알록달록한 버전의 그런 영화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면은 되게 새롭기도 하고 또 그대로 남아있는 취향들을 또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 할 로얄 테넌바움은 바틀로켓과 이제 맥수군 사랑에 빠지다라는 제목 원제는 러시모어고 이 작품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장편입니다. 2001년작. 네. 네. 이때부터 약간 이제 오웬 외에도 이 그쵸. 뭔가 웨스 앤더슨 하면 붙는 나머지 이름들의 군단들이 맞아요. 점점 생긴 것 같아요. 약간 뭔가 그 무리들이 있다고 할까요? 그쵸. 네. 사단, 웨스 떠오르는 앤더슨 사단이 사단. 있고 뭔가 그게 로열 테넌바움, 맥수군 사랑에 빠지다 요때 약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뉜달까요? 근데 그 상반기에 이렇게 되게 옹골차게 모여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고 지금 보면 이 사람들 다 모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출연자들이 되게 많죠. 그렇죠. 항상 캐릭터도 많고 캐릭터마다의 배경과 사건들도 함께 한꺼번에 왕왕 이렇게 뭐라 표현하죠? 보글보글 다 끌어올라는 그거를 언제 어떻게 카메라를 들이대서 보여줄지 모를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내에서도 되게 할 얘기들이 많은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지만 사실 감독 자체도 재밌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방금 라임이 얘기했던 그런 오웬 룸메와의 일화라던가 또 웨스 앤더슨을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작품으로 접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텐데 이분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작품 이전에 이미 유명한 수식어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몇 가지 소개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 감독님은 대칭을 굉장히 사랑하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죠. 뭐랄까 그 색감도 색감인데 대칭을 정말 요즘 들어서는 특히 더 맞아요. 굉장히 정확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것 같고 또 그거에 맞게 서체도 되게 깐깐하게 골라서 쓰시는데 퓨츄라라는 되게 간결한 서체가 있거든요. 세리프 없고 그 서체를 되게 집중적으로 골라서 사용하시는 그래서 퓨츄라의 아버지 약간 그런 수식어도 있고 그리고 항상 뭔가 머스타드색 재킷과 뭔가 스카프를 하고 약간 어딘가 아파 보이시는 되게 가녀린 그 약간 뭔가 병양미? 좀 병양미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번 기회로 되게 새롭게 봤던 게 로얄 테넌바움 촬영 에피소드 비하인드를 보니 그때는 또 스타일이 좀 달랐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아주 지금까지 알고 다른 것 있던 같아요.
네. 안경을 써서 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기도 하고. 널디하고 네. 네. 머리도 짧고 음. 옷 스타일도 좀 다르고. 진짜 젊은 감독 같았어요. 맞아요, 진짜. 뭔가 지금은 약간 마법사인데 부업으로 영화하는 느낌인데 고귀한 마법사. 맞아, 같은. 맞아. 지금은 뭔가 그렇지만 그때 로열 테넌바움 촬영 에피소드를 찾아보니까 되게 재밌는 비하인드가 많은데 이때 사진들이 되게 그때도 여전히 뭔가 병양미가 있긴 하지만 조금 네, 약간 패딩 같은 거 입고 뿔테 안경 쓰고 노스페이스 패딩 네, 입고. 북쪽 얼굴 옷 입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감독님의 스타일을 이제 이 이후에 작품들을 만들다 찾아가신 것이 아닐까 그런 것 같아요.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보기 넘어가서 영화 이야기 하면서 더 네네. 덧붙여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화가 되게 챕터가 나눠져 있긴 하지만 챕터마다 다 모든 캐릭터가 등장하고 각자의 사건들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장면 순서보다는 캐릭터별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그래서 일단 로얄은 좀 나중에 하고 싶고요. 어머니인 에셀린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뭐랄까 이 영화는 약간 동화책을 딱 열었을 때 느낌 같았다고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프닝을 보면 챕터 이름이 딱히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약간 가족을 쭉 다 소개해 주는 게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게 이제 에셀린 어머니 네. 역할을 맡은 저는 왜 인상적이었냐면 이분을 다른 영화에서 본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그러니까 딱 한 작품 시리즈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아담스 패밀리의 오티시아로만 그분이구나. 알고 있었어가지고 아, 저는 이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너무 의외죠. 아톰이 저 지금 지금 놀랬죠. 알았어요. 아니 IMDb에 음. 있는 그 배우분 사진이 너무 영화 이미지랑 달라서 이렇구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담스 패밀리 모습이에요. 이 사진이. 그죠. 되게 그분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되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이 휴스턴 배우분도 원래 가족이 되게 유명한 배우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때 이미 되게 유명한 배우셨고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아담스 패밀리의 모티시아 때보다 살짝 더 나이가 드신 모습이긴 해요. 근데 굉장히 뭔가 알 수 없는 우아한 고풍스러운 미가 좀 있는 지적이고 네. 그리고 어머니의 이제 직업 자체가 그런 고고학자로 나오는데 또 실제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어머니께서도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네, 이혼을 하고 나서 고고학자가 되셔가지고 실제로 약간 러프하게 감독님 어머니를 기반으로 모델로 한 캐릭터가 이 에셀린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쓰셨던 안경을 이 안에서도 쓰셨다고 하네요. 안경이 되게 잘 어울렸어요. 맞아요. 네. 전 그리고 막 머리 묶었는데 머리에 이렇게 연필 꽂아두고 그런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진짜 정말 뉴욕 한복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고고학자의 느낌이 나는 그러니까 아담스 패밀리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장미를 이렇게 손질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캐릭터죠. 근데 이 어머니의 캐릭터가 좀 특이하다고 생각한 게 저는 아이가 셋이 나오잖아요. 사실 주인공이 사실상 셋인데 그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되게 숙모 같달까요? 숙모? 네. 전 되게 애기들을 돌보는 숙모 느낌이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되게 뭐랄까 좀 이 캐릭터들이 되게 다 하나씩 엄청 한 독특씩 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랬을 때 뭔가 좀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가족 중에서. 저는 오히려 뭔가 감정적인
커넥션은 되게 없는 모두가 그렇긴 하지만 특히 뭔가 부모와 자식 사이를 생각했을 때 특히 감정 커넥션이 되게 없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는 어쨌든 로얄이라는 아빠가 아이들이 어릴 때 집을 떠났고 무관심했고 그 이후에 만나지 않았다는 되게 그냥 이 사람만 나빴어처럼 조금 설정이 되긴 하지만 이 세 남매가 뭔가 어릴 적에 천재성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엄마의 역할은 뭔가 엄마의 영향이 없었을까 싶었거든요. 그거를 느꼈던 게 이제 체스가 갑자기 뭐 자기 집에 그런 안전 뭐 공사한다고 갑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본가로 돌아왔는데 그때 이제 에셀린이 마고한테 가서 그 체스가 갑자기 왔어. 근데 좀 걱정이 된다. 얘가 우울해 보여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얘네가 태어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사람 같았어요. 얘가 감정이 어떻다 이거를. 왜냐하면 어릴 때는 되게 교육열이 높았다고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애들도 다 뭐 그냥 자기 할 일이라고 다 뭐 천재고 자기 할 일하고 맨날 그냥 애들 스케줄표 짜고 이런 모습만 나오지 얘네랑 뭔가 감정적인 소통을 하는 게 장면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 장면에서 게다가 마고가 나도 우울해라고 하는데 너가 뭐 때문에 우울해? 라고 맞받아치는 게 그동안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던 사이였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사실 마고는 누가 봐도 조금은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계속 하루에 막 6시간씩 혼자 목욕탕에만 있는다 하는데 그런 사람을 보고도 너가 왜 우울해? 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에셀린도 엄청나게 감정을 막 케어해주는 어머니 역할은 아니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오프닝이 전 되게 인상적인 게 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뭔가 자 이런 캐릭터가 나올 거야 하고 설명해 주는 듯한 오프닝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뭐랄까 한 번 더 소개하면서 배우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레이션으로 진짜 작품 내에 있는 오프닝이 한 번 있고 바로 이어져서 이제 누가 누구를 맡았다 이제 롤을 쭉 퀘스트를 퍼주는 듯한 느낌의 흐름이 있는데 이때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한 거는 음악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에셀린이 이제 아이들을 다 돌보게 됐을 때 내레이션이 나오면서 뒤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다 계속 깔리는 음악이 비틀즈의 헤이 주드잖아요. 그 음악을 왜 깔았을까 전 좀 궁금했는데 혹시 생각해 보신 분이 있을까요? 그건데 되게 의외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헤이주드가 완전 초반부에 그쵸. 진짜 처음에. 이제 이 에셀린이 아이들을 다 무슨 전화부스 방 같은 게 약간 계단 밑에 다락 같은 애들 약간 교육 스케줄 전화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치가 옥상에 올라가서 모데카이를 날리면서 막 그 나나나나 이 부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게 혹시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헤이주드 제가 생각해봤던 거는 헤이주드가 그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아들에 대해서 쓴 노래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마 자기 아들은 아니지 않아요? 폴 맥카트니 존 레논 아들이었나? 하여튼 자기 아들 맞아요. 말고 네, 맞죠. 네, 그를 위해서 그에게 상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네. 뭔가 혹시 그래서 쓴 건가 싶은데 어쨌든 이 노래가 비틀즈의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재밌었는데 비틀즈 음악을 너무 여기 쓰고 싶었대요, 웨스 앤더슨이. 근데 비틀즈 음악이 당시에 너무 이제 비쌌고 지금도 허용이 안 되는 음악이었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너무 쓰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기네스 펠트로한테 가서 폴 맥카트니한테 찾아가서 얘기 좀 해봐라 해가지고 쓰게 된 음악이라고 합니다. 지금 찾아봤는데 신시아와 레논의 아들 줄리언 레논을 가엾게 여긴 맥카트니가 줄리언을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이 아이들에 대한 상황에 대한 걸 좀 녹이려고 이 맞아요. 음악을 썼나 싶었어요. 주제가인 것 같아요. 이 음. 아이들을 위로하는. 그래서 에셀린이 일단 엄마로 먼저 등장을 했었는데 영화 내내 보면서 뭔가 엄마의 느낌도 있지만 아토믹 말처럼 뭔가 이렇게 끊겨져 있는 느낌이 있긴 했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숙모라고 느꼈는데 숙모의 맞아요. 느낌이라고 네. 느꼈나 봐요. 음.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뭔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녀는 아이들의 어떤 문제를 보듬어주는 역할이 가족 구성원에서 그런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헨리 아저씨와 앞으로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뭐 그래서 에셀린이 엄마의 역할을 안 했다, 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고 그냥 에셀린이 엄마이기도 하지만 또 그런 한 사람, 한 다른 그냥 인격체로서 또 헨리와 새로운 만남을 하는 것도 전 되게 좋았어요. 특히 그 이제 발굴 현장에 헨리가 와가지고 저번에 프로포즈는 좀 그랬죠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 장면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고서는 머리에 풀 달고 나와가지고 막 그 풀 떼주고 하는데 되게 그 전까지는 에셀린이 막 뭐 학자에다가 뭐 애들도 그래도 자기 혼자서 3남매를 키워냈고 뭔가 되게 강인하고 똑부러지는 사람 같았는데 그때는 엄청 막 그 사람도 막 떨려하고 되게 자기가 막 그 좀 널버스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습이 뭔가 되게 좋았어요. 이런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그래서 에셀린한테 처음 프로포즈하는 장면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맞아. 이 시퀀스가 되게 웃긴 게 이게 웨스 앤더슨 감독의 약간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 자체의 감정 연기를 잡는다기보다는 그 상황을 되게 묘사하는데 그게 슉슉슉 한 시퀀스로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헨리가 프로포즈하니까 갑자기 저기 정원에서 이 와중에도 뭔가 비율은 맞거든요. 맞아. 이렇게 뭔가 나름의 정적인 비율이 있는데 저 멀리서 그 에셀리는 가만히 no 약간 몰랐다고 이러고 있고 뒤에서 갑자기 헤드폰으로 음악 듣다가 하고다가 갑자기 헤드폰 내려놓고 충격받는 장면이 너무 웃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 에셀린한테 전에 구애했던 남성들이 짧게 나오고 헨리가 나오는데 그 장면이 되게 재밌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랑에 빠지는 방법 중에 하나를 되게 비주얼로 잘 묘사해 준 것 같았어요. 맞아. 이 사람 뭔가 다른데? 라고 느낀 듯한 그녀의 모습을 되게 이렇게 휙휙휙 잘 보여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리허설 할 때 각자가 좀 가장 마음이 가는 캐릭터를 한 명씩 꼽았는데 그때 라임의 픽이 헨리였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 헨리가 좋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웨스 앤더슨 영화를 그렇게 다 보면서 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어쩔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은데 딱 그냥 그거거든요. 감정이입이 되지 않는 거. 그 배우들 연기에 감정을 배제한 채로 시키잖아요. 정말 그냥 사실 연극은 오히려 과장된 톤이지. 그쵸. 근데 되게 무미건조한 아예 그런 게 빠진 그 톤으로 다 시키는데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그게 물론 그 이분의 그 가장 그거인 시그니처라서 되게 필연적으로 저와는 이렇게 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와중에 이 안에서 체스를 연기한 벤 스틸러는 막 그냥 일반 다른 영화에서 했던 것처럼 막 자기 목소리 써가면서 연기를 했고 헨리 아저씨도 이 영화에서 되게 감정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다른 배우들도 자신의 감정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연기를 보인 반면 헨리 아저씨는 그냥 너무 귀엽잖아요. 뭐야? 방금 라임이 더 귀여웠어. 너무 귀엽고 막 되게 사랑스럽고 막 그냥 되게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막 이렇게 바보 같아 보이고 순진무구해 보이는 약간 그런 거를 되게 잘 표현하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는데 이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헨리 셜먼을 연기한 데니 글로버 배우님이 그 코피 아난이라는 분 아세요? 전 유엔 사무총장이신 네. 어. 흑인 응. 분이신데 그분이랑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대요. 그래서 어. 이 배우님이 그 감독님을 이분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랬대요. 잠깐 인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이 코피 아난을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가 약간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냥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그 이 헨리 셜먼 캐릭터라는 거예요. 오. 제가 그 귀여우신 신기해가지고 건가? 찾아봤는데 코피 아난 분도 되게 약간 비슷한 이미지더라고요. 이 캐릭터랑. 그래서 어머 그러네. 네 뭔가 이렇게 좀 젠틀하고 좀 귀엽고 이렇게, 그러신가 네. 보네요. 상상도 아, 못했다. 네. 오프닝에서 되게 재밌는 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족들 소개해 줄 때. 그리고 이 모든 걸 소개할 때 내레이션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 내레이션이 알렉 볼드윈인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몰랐어요. 안타까운 네. 그렇죠. 네. 지금 좀 상황이 안 좋으시죠. 안 좋으신 분인데 음. 그러고 보니까 저스틴 비버의 저스틴 비버? 아내 가문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요? 몰라요. 모릅니다. 헤일리 볼드윈 가의 아. 삼촌인가 그럴걸요? 되게 음. 지인 인맥이 많네요 오늘. 그러게. 그러게요. 네. 근데 웨스 앤더슨 감독 작품들을 쭉 보면 내레이션이 거의 항상 있잖아요. 그쵸. 거의 항상 있는데 너무나 항상 자연스럽게 영화 속에 녹아 있고 어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웨스 앤더슨 감독 영화를 볼 때 내레이션이 항상 나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군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알렉 볼드윈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뭔가 제가 생각한 알렉 볼드윈은 항상 그 나이대에 머물러 계신 배우인데 아, 이땐 사실 시간이 굉장히 20년 아, 넘게 흐른 거잖아요. 시간이 흘렀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알렉 볼드윈과 웨스 앤더슨이 너무 의외의 조합이어가지고 항상 내레이션 들을 때마다 너무 푹 이러면서 듣고 그런 생각을 하고 캐릭터들을 소개해주는 걸 다시 보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헨리 아저씨 귀엽고 에셀린도 귀엽다. 네. 네. 다음 캐릭터를 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제 3남매 첫째인 체스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체스는 일단 빨간 그 아디다스 셋업을 항상 입고 다니는데 또 아들들에게도 입히고 근데 저는 그게 특이했던 점이 이 마고랑 리치는 어릴 때 모습이랑 거의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 스타일을 이렇게 있는데 체스는 어릴 때는 정장 입고 뭐 물론 그 곱슬머리는 그대로 있지만 그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패션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특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에 대한 특히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심한 게 약간 그 시절에 자기를 되게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옷에서. 맞아요. 체스 캐릭터가 장남이죠. 어떻게 그쵸. 보면.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전 사실 이 영화 제일 처음 봤을 때 보게 된 게 체스 때문에 본 거였거든요. 이 빨간색 아디다스 트랙스가 너무 강렬했어. 그렇죠. 아들 둘도 똑같이 아들 생긴 둘도 약간 둘 있고. 미니미처럼 다 셋이서 똑같이 입고 있고 그 엄마 캐릭터가 없잖아요 여기서. 아, 그렇죠. 근데 체스가 어찌 보면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반감도 있고 아내 레이첼을 비행기 사고로 잃었고 그걸로 인해서 되게 사고에 대한 공포증이 심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원래 테넌바움 본가로 돌아오게 되는 계기도 이제 우리 집은 안전하지 않아 이러면서 비상 탈출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집으로 오는 건데 이때 이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체스가 왜 빨간색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가장 빨리 도망칠 수 있는 복장이어서 트랙수트를 입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럴 수도 빨간색이면 있겠다. 잘 발견되니까 뭔가 눈에 잘 띄는 색을 입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딱 맞는 게 그 벤 스틸러가 도대체 얘네들은 왜 맨날 이 옷만 입고 있냐, 왜 빨간 이 트레이닝복만 입고 있냐고 웨스 앤더슨 감독님한테 물어봤는데 웨스 앤더슨 감독님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냥 아, 진짜? 발견, 그러니까 제일 어떤 상황에서든 빨간 게 제일 잘 어. 그거니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본인 마음속에서는 그게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아, 원래 그냥 그럴 그렇게 것 입고 같았어. 있었고 그냥 그런 이미지가 감독님 마음속에 있었대요. 그냥 이런 그러니까 세 명이서 이렇게 항상 이것만 입고 다니는 그 이미지를 언젠가 구현을 하고 싶었는데 그 캐릭터가 이 안에서 구현이 된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아까 그 아토믹스가 리허설 때 아, 에스터로이드 시티에서 그 왜 얘가 버너에 손을 대는 거예요?라고 한 그 배우 캐릭터의 그 행동의 이유에 대해서 극작가한테 극작가가 질문을 하죠. 왜 그거 그러는 거예요? 했는데 극작가가 나도 몰라. 약간 그런 게 딱 웨스 앤더슨 네. 감독님이 이 빨간 트레이닝복을 입힌 이유다. 진짜 똑같네요. 네. 뭔가 좀 튀고 싶었던 것 같고 이 체스의 뭔가 강박관념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들들도 그렇게 입힌 걸 보면. 그리고 빨간색으로 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웨스 앤더슨 감독님 취향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의 모든 영화에는 맞아. 거의 항상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잖아요. 본인은 안 입으시지만. 그래서 그러게요. 빨간색을 고르신 게 아닐까 싶고 빨간색 얘기하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붉은 계열이 되게 영화에 많이 나오는데 이 강렬한 채도의 빨강은 항상 포인트 컬러로 모든 작품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체즈의 빨간색 아디다스 트레이닝복은 완전 시그니처고 재밌는 게 부모님인 로얄과 에셀리는 분홍색 실크의 분홍을 되게 많이 입더라고요. 거의 모든 의상의 포인트로 어딘가엔 들어있는 분홍이고 인상적인 거는 그들의 자식인 체스, 마고, 리치는 꼭 빨간색의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더라고요. 체스는 항상 그렇게 강렬한 빨간색의 옷을 차려입고 있고 마고는 머리핀으로 항상 빨간색을 쓰고 있고 리치는 이제 머리띠와 사실 안경도 보면 얼핏 붉은색이 보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가족들의 계열 자체가 뭔가 붉은색이 섞여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체스가 가장 강렬하게 아빠의 사랑을 원했던 게 아닐까? 뭔가 좀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게요. 근데 저도 그 반감이 심한 사람이잖아요. 로얄에 대해서. 근데 그만큼 가장 드라마틱하게 관계가 변한 것도 체스라서 이제 마지막에 좀 화해를 한 다음에 같이 이제 자기의 아들들과 또 아버지와 함께 막 쓰레기차 매달려서 행복하게 웃는 그게 저는 그 장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행복해진 체스의 모습이. 그래서 뭐 가족이란 게 항상 끊어내고 싶다고 완전히 잘라내기 힘든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체스도 막 아버지가 너무 싫고 밉지만 반대로 그만큼 잘 지내고 싶은 마음도 더 가장 강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체스 와 에셀린이 주고받는 대화들이 전 항상 약간의 개그 포인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반에 집에 들어왔을 때도 되게 막 방금 장보고 온 것처럼 체스가 들어오잖아요. 엄청난 짐을 들고 근데 막 엄마가 너무 놀래서 이제 약간 무슨 소셜 모임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뭐니? 이러니까 막 갇혀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고 둘러대는데 엄마 대사가 여기서 전 되게 빵 터졌거든요. 그러면 그 짐들은 갇히기 전에 싼 거야? 아니면 나중에 싼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아무튼 그러거나 말거나 집으로 이제 무대뽀로 찾아오는 체스가 뭔가 항상 두려움에 있지 않았나. 뭔가 갈망과 두려움에 있지 맞아요. 않았나. 그리고 가족을 어쨌든 비행기 사고로 잃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뭔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상심이 크지 않았을까? 그거에 대한 걸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맞아요. 근데 좀 저는 한편으로 체스가 제일 뭔가 능력치가 좀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각각 다 재능들이 원래는 있었잖아요. 근데 체스가 이제 2개인가 있지 않나요? 얘가 뭐 금융 전문가기도 한데 달마시안 쥐를 맞아요. 개발하나? 네.
품종 개량 뭐 이런 그런 걸 걸 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달마시안 생쥐가 계속 영화에 나오는데 그것도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저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에서 일라이가 이렇게 소동이 막 벌어지고 키우던 버클리랑 강아지가 죽게 되는데 그때 약간 아버지 로얄과 화해하는 하나의 방법이 이제 로얄이 거기 있던 달마시안 강아지를 네. 즉석에서 입양해서 주잖아요. 그게 뭔가 이 달마시안 쥐 처음 봤을 때 저 쥐 좀 어떻게 해봐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뭔가 그제서야 얘의 그런 해온 일들을 좀 이렇게 인정해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체스도 달마시안 강아지를 받고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때 마음이 좀 녹지 않았을까? 달마시안 쥐를 만든 것도 달마시안이 좋으니까 만들었지 않겠어요? 맞아. 그게 좀 귀여웠어요. 그 포인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벤 스틸러 되게 좋아해서 그 배우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 게 있긴 한데 저 버터의 픽이 체스였습니다. 네, 저의 픽은 체스인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미적인 부분을 오히려 덜어내면서 가장 가족애적인 드라마를 많이 푼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또 짠한 장면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체스는 되게 똑똑하고 막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달마시안 쥐를 만든 게 아버지의 환심을 사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금융 이런 걸로는 아빠가 이미 변호사여가지고 그냥 그 비비탄 장면을 보면은 같은 편인데 공격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빠 같은 편인데 왜 그러냐고 막 애기인데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로얄이 뭐라 그랬더라? 막 뭐 팀은 원래 그런 원래 그런 뭐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뭐 같은데. 게임은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비비탄을 쏘고 그냥 헤헤헤 이러면서 사라지는데 그 아이가 느꼈을 상심이 좀 맞아요. 공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이 결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능을 써서 전문가적으로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푸는 부분이 비슷한데 그걸 조금 벗어나는 리치는 테니스를 잘하잖아요. 그랬을 때 막 리치는 투견장 이런 데 데려가고 되게 예뻐하니까 자기도 뭔가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그래서 달마시안을 만든 게 아닐까 싶었어요. 그 비비탄 맞는 장면 너무 아빠가 저래? 막. 가슴 아파요. 전 그 장면이. 그리고 이제 장남에서 둘째로 넘어가 네. 보면 전 둘째도 사실 되게 마음 아파요. 둘째 마고는 이제 유일한 딸이자 유일한 입양아인데 항상 로얄이 마고를 소개할 때 사람들한테 얘는 입양한 우리 딸 마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커서도 계속 자주 나오는 말이 어차피 진짜 아빠도 아니야, 뭐 진짜 핏줄 아니야 이런 대사를 굉장히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마고의 모습을 잠깐 보면 항상 똑단발에 뭔가 빨간색 핀을 꼽고 있고 스모키한 화장에 모피 안에 내의는 항상 라코스테 원피스 그렇게 입고 있는 친구인데 저도 이 장면 마고를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서 마고가 되게 작가로서 활동을 원래 했잖아요. 천재성을 거기서 보였는데 이 마고에게 로얄이 너무 심했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맞아요. 그리고 마고의 이 천재성에 동의해주지 않잖아요. 로얄이. 혹도 되게 관심이 없어 보인달까? 마고의 생일인데 막 첫 번째 연극 올렸더니 막 너 왜 잠옷 입고 있냐고 일라이 얘기나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너는 입양된 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마고가 어찌 보면 그렇게 똑같은 의상을 고집하게 된 계기가 아닐까. 뭔가 항상 여기 진정으로 속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체스랑 달리 마고랑 리치는 그 어릴 적 패션이 그대로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대로이기도 하지만 둘은 특히 더 되게
본인은 꽁꽁 감추는 모습을 갖고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마고도 그 두꺼운 모피를 항상 입고 다니는데 자기가 정말 편할 때는 화장실에서 혼자 그 모피를 벗고 아무도 모르게 담배를 계속 필 때가 가장 본인이 편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 모피를 입고 다니는 게 그냥 본인을 꽁꽁 숨기고 싶은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비슷한 톤의 자켓을 입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 지내지만 아, 네. 거의 하루에 반을 화장실에서 있죠. 이 랄레이라는 남편이 저는 사실 빌 머레이가 나왔던 거는 기억을 하는데 어떤 캐릭터인지 전혀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빌 머레이는 뭔가 저한테 항상 좀 나이가 많은 남자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빌 머레이가 아빠 역할이었나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보니까 전혀 다른 무드의 되게 뭐랄까요, 좀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캐릭터로 나와서 좀 그거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저 아저씨가 저런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맞아요. 그 화장실에 있을 때도 담배를 막 피고 있다가 되게 스킨톤의 옷을 입잖아요. 화장실 안에서는 가운만 입고 있으니까. 근데 그랬을 때 막 이렇게 똑똑똑 한 다음에 여는 게 아니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나중에 이제 에셀린이 와도 막 엄마야라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알아서 열으라고 열쇠를 이렇게 주는 장면이 얘네가 도대체 행복할까 싶고 그래서 아마도 마고가 나중에 주저없이 나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둘이 어떻게 결혼까지 했는지가 좀 되게 궁금했어요. 그 자세한 스토리가 나오지 않는데 좀 신기했고 그래서 약간 랄레이가 좀 그런 신경의학과 뭐 이런 의사로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더들리라는 소년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소년을 계속 데리고 다니잖아요. 영화 내내.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더들리를 주제로 쓴 책이 좀 잘 되면서 더들리와 함께 강연을 다니는데 그 모습이 그냥 좀 즐거워 보였어요. 이 마고 옆에선 항상 좀 걱정 많고 마고가 왜 저러나 막 이런 좀 근심 어린 모습만 있었는데 그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또 그걸 보니까 든 생각이 마고를 정말 뭐 사랑했는지까지야 모르지만 마고를 좀 그런 실험 연구 대상? 좀 환자로서의 연구 대상으로 되게 궁금해했기 때문에 다가갔을 거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더들리랑 있는 게 즐거워 보이는 걸 보고 약간 마고한테도 좀 그런 특이한 뭔가 정신 상태랄까요? 그런 걸 보고서 되게 흥미를 느껴서 다가가지 않았을까?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어떻게 만나는지 나오진 않지만 뭔가 좀 의외성이 짙은 관계이긴 해요. 네. 그리고 또 중간에 영화에서 이제 마고의 연애사? 약간 그걸 꼭 과거사? 꼭 그 과거사를 역사책에 이렇게 훑듯이 색이 훑듯이 보여주잖아요. 그랬을 때 더더욱 약간 이해 안 되는 캐릭터기도 하고 마고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입양하라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가출도 했었고 리치랑 그리고 친부모님을 찾아갔다가 이제 손가락을 하나를 잃게 되죠. 근데 그 나무 손가락을 착용하는 게 되게 저는 처음 봤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뭔가 저는 체스도 그렇고 마고도 그렇고 뭔가 안정됨을 느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없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근데 가출한 것도 보면 되게 그냥 독특한 장소라서 웨스 앤더슨이 그냥 떠올린 걸 수도 있는데 이유 없이 보면 아프리카 전시관 맞아요. 같은 데에 숨어 있잖아요. 결혼식 장면을 보면 어머니 방과 되게 비슷한 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얘가 그러니까 어린애고 이제 뭔가 반항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품에 있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음. 그래서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그 친부모님을 찾으러 간 것도 뭔가 이쪽으로 가면 그게 있을까 싶어서 갔다가 오히려 잃고 그랬지만 어쨌든 없는 손가락 위치에 그걸 이렇게 나무 손가락을 끼움으로써 안정됨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남편이 똑똑 두드리면 이제 바로 약병에 담배 넣고 뭐 선풍기 휘휘 해가지고 향수 뿌리고 맞아. 그런 마고 캐릭터가 이제 둘째죠. 그 미들네임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마지막 쯤에 아버지 로얄과 마고가 둘이서만 뭐 약간 카페 같은 식당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내 미드네임이 뭔지 알아요? 하니까 뭐 알지? 해놓고 말을 못해요. 근데 자기 미드네임이 헬렌이라 하는데 헬렌이 이제 로얄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고의 할머니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거 우리 엄마 이름이잖아 라고 대답을 하는데 이게 진짜 미들네임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뭔가 아닐 거라 생각했거든요. 진짜 미들네임은 아닌데 그냥 어떻게든 뭔가 이 가족 나도 가족이라는 거를 좀 한 번쯤은 이렇게 팍 말하고 싶었던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양 된 딸이라기보다 그쵸. 가족의 일원이라고. 그 장면에서 되게 전 재밌었던 게 마고가 뭔가 항상 약간 머스터드? 진갈색 느낌? 약간 캐러멜색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색감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색감이 그런 걸 많이 추구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그 대화도 전 되게 재밌었던 게 아마도 마고랑 로얄하고 하는 대화 중에 로얄이 유일하게 입양된 딸이라고 타인한테 소개하지 않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미 마고는 나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할 얘기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고서 그치만 또 아버지는 아버지인 게 뭐 아이스크림 먹을래? 라고 했는데 안 먹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버터스카치 썬데 먹을 거라고 나오는 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색깔이 되게 그런 노란 아이보리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색감 변태다라는 진짜, 생각을 진짜. 한편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크리스마스 송 나오지 않나요? 크리스마스 송이 그 마고의 테마송. 그래요? 이에요.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테넌바움이랑 성의 어원이 좀 독일이랑 그런 유대계 쪽에서 쓰이는 성인데 이게 독일어 어원에서 크리스마스 나무로 많이 쓰이는 전나무를 뜻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왠지 많은 가족 관계 중에서 혼자만 입양된 마고한테 그 테마가 쓰인다는 게 어쨌든 크리스마스 너도 크리스마스 트리야 이런 느낌을 왠지 웨스 핸더슨이 주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맞아요. 다른 어떤 영화보다도 약간 효과음 같은 음악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맞아요. 음악이 배경으로 많이 쓰인 진짜 많이 쓸. 작품인 것 같아요. 게다가 약간 가사도 그 상황과 잘 맞는 게 많았고. 그리고 마고 자체 캐릭터에도 전 되게 마고가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전 마고랑 랄레이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 둘의 장면은 모두 다 짤로 삼을 수 있다.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담이지만 이 짤을 너무 좋아했어서 학생 시절에 이 컬러 테마로 전시를 하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랄레이의 자켓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진짜? 랄레이가 입은 거랑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그 자켓을 입고 전시를 진행했던 귀여워.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마고의 패션을 되게 좋아하고 너무 재밌는 의상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토믹이 말한 것처럼 이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마고의 정신 상태를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즈는 사실 한창 천재로 활동하던 무렵의 체즈 의상을 보면 그 정장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되게 정형화돼 있고 그 친구는 초반에도 나오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커피를 마시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게 되게 캐릭터 의상으로 잘 녹아 있고 마고 같은 경우는
그 옷장 장면이 한 번 나오는데 진짜 거의 옷장에 있는 모든 옷이 다 줄무늬 라코스테 원피스예요. 신발은 검은색 로퍼인데 그게 이제 다를까봐 진짜 문 한 짝에 엄청 많이 달려있는 되게 짧게 지나가는 씬인데 맞아요. 그러고 그냥 항상 뭐 매번 같은 걸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카라멜색의 모피를 입죠. 그랬을 때 뭔가 마고의 직업이 작가였다는 것도 그렇고 이 친구가 계속 목욕을 하는 것도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글을 계속 조합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가 여기 속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뭔가 이 줄무늬 정신의 그런 복잡함을 보여주는 줄무늬 의상을 선택한 게 아닐까? 그렇지만 그걸 가리려고 이제 모피를 입는다고 느꼈고 꼭 그런 의미가 있지 않더라도 마고의 패션은 되게 보는 재미가 있죠. 맞아요. 랄레이도 되게 비슷한 계열의 색깔의 옷을 맞아요. 많이 입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의 케미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이 패션이 되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전까지만 해도 이 웨스 앤더슨의 패션 세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 세계의 아트적인 부분을 잘 보여주는 캐릭터들이라서 패션 화보에도 되게 많이 오마주 되고 그랬대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웨스 앤더슨의 요새 근 몇 년간의 사복 패션 뭐라고 공식 석상 패션이라 할까요? 그러면 되게 랄레이랑 비슷해요. 좀 네. 그런 벨벳 소재라던가 스웨이드 소재 그리고 맞아요. 색감도 약간 톤 다운되거나 파스텔 이런 톤을 많이 입어가지고 색깔 조합도 되게 재밌게 입고 그리고 꼭 거즈 같은 느낌의 맞아. 하고 있어요. 맞아. 스카프 네. 좋아하시는 그 것 같아요. 성격의 그 병양미가 느껴지는 성격도 사실 어떻게 보면 랄레이의 캐릭터에서 되게 의외성이 짙지만 느껴지잖아요. 뭐랄까 무미건조하게 계속 끊임없이 관찰하는 관찰자의 느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좀 비슷한 느낌이 네. 드네요. 근데 유독 이 둘의 의상이 되게 저는 텍스처까지 되게 잘 느껴질 것만 같은 느낌의 옷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워낙 소품이 되게 보는 재미가 있는 감독님의 작품이지만 특히 마고와 랄레이의 의상은 그런 소재에서 독특함이 있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라코스테 입는 게 리치와의 연관도 있다 생각했어요. 항상 리치 경기할 때 마고가 같이 갔다고도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리치는 마고에 대한 마음이 어릴 적부터 자기도 자각을 한 것 같지만 마고는 솔직히 아리송해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하지만 뭔가 어릴 적부터 자기도 리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라코스테가 테니스복으로도 많이 쓰이니까 뭔가 그런 연관도 조금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리치에 대한 얘기로 그렇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리치는 저의 픽이고요. 앞서서 라임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좀 웨스 앤더슨의 영화에서 캐릭터들이 감정을 되게 억누르는 연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 작품들에서는 이게 더 심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요새 영화들을 보면서 그냥 되게 배우가 아니라 감독이 갖다 놓은 피규어 어떤 게임말이라던가 그런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저한테 답답하게 느껴지고 이 영화에서도 그런 많이 억누른 연기이긴 하지만 이 캐릭터 자체들도 뭔가 자기의 감정을 막 대놓고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좀 꽁꽁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 웨스 앤더슨 감독의 영화 중에 그런 마음을 좀 공감한 것 같아요. 항상 뭐 내가 기분이 어떻다고 다 얘기를 하기는 힘들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족이든 친구든 누구한테든. 그래서 뭔가 그런 마음이 공감이 돼서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리치 캐릭터의 마음을 가장 뭔가 마음 아파하면서도 공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리치 캐릭터가 테니스 천재로 나오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막 어릴 때부터 뭐 그 금융 뭐 계산하고 뭐 하는 그 모습이 나오지만 극 쓰고 이런 모습이 근데 리치는 그냥 어릴 때 모습에서 테니스 채 뭐 이렇게 관리하는 것만 나오지 테니스를 치는 건 또 딱히 어릴 때 안 나오고 그림 그리고 드럼 치고 좀 다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페인터가 되고 싶어 했지만 좀 그거는 잘 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약간 리치의 캐릭터가 그 나중에 좀 마지막 경기 때 결혼한 마고를 보고 좀 그 정신적으로 흔들려서 경기를 망친 것도 있지만 테니스를 좋아해서 했을까 싶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약간 뭔가 좌절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맞아요. 그리고 아빠가 좀 별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투견장을 엄청 다녔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경기라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서 잡은 컨셉이 아닐까 싶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오웬 윌슨과 웨스 앤더슨이 같이 각본 썼다고 했는데 이 캐릭터를 오웬이 아니라 동생인 이제 루크한테 줘서 되게 의외였고 루크 윌슨의 작품을 본 적은 오웬 윌슨을 본 것보다 더 적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저도. 뭔가 그리고 이 루크 윌슨의 약간 그 내려간 눈썹이 좀 그런 울적한 인상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약간 혼남 먹무미가 있어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 좀 저는 셋 중에 제일 슬프다고 생각했던 캐릭터기도 한 것 같아요. 웨스 앤더슨이 파란색 계열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썼나 싶거든요. 물 장면 나올 때 빼고. 근데 이때 되게 나 지금 우울한 맞아요. 감정 들어간다. 약간 이걸 되게 잘 보여주는 이렇게 후반부 씬에 나오고 그랬을 때 이 리치의 감정 상태가 되게 항상 막 선글라스 쓰고 있고 헤어밴드를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뭔가 리치의 감정이 처음으로 잘 보이지 않았나. 맞아요. 처음에 이제 이걸 찍을 때 배우의 실제 어머님께서 촬영장에 오셨는데 막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 길고 선글라스 이렇게 쓰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너 얼굴 안 보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캐릭터는 그렇게 자기를 꽁꽁 감추고 있는 캐릭터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후반에 수염과 머리도 밀고 헤어밴드랑 손목에 차던 아대 같은 것도 다 벗어 던진 게 좀 감정의 반전이 일어났던 것 같고 저는 그 면도 씬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실 볼 때마다 좀 무너지는 장면인데 게다가 그때 나오는 노래가 엘리엇 스미스 노래라서 아무래도 엘리엇 스미스가 생을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 그 노래도 너무 갑자기 우울 폭탄을 거기서 터뜨리는 느낌이라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리치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처받은 이유도 이 가족에 있었으면 사실 그게 그렇게 크게 상처받을 계기가 되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 바람의 마지막 상대가 이제 친구 일라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배신감을 느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일라이도 거의 이 영화에서는 거의 자식이나 다름없고 자꾸 나오잖아요.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자식인 척하고 싶어. 약간 하이킥의 김범. 약간 그런 느낌 맞네. 있잖아요. 맨날 따라가고 와서 밥 먹고. 맞네. 근데 되게 리치가 그래도 로얄을 되게 챙겨주잖아요. 뭐 물론 자기가 사랑을 유일하게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 모습도 그냥 저는 좋았어요. 저런 사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가족 중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빠 아프다고 했을 때도 가장 먼저 방향을 틀어서 이제 갔던 것도 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데카이라는 메라 해야 되나요? 무슨 종이죠? 아무튼 새를 키우는데 그 새를 리치가 집에 돌아왔을 때 풀어주는데 나중에 후반부에 그 새가 갑자기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흰 털이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다른 새라고. 네. 이 모데카이가 되게 웃긴 비하인드인데 납치당해가지고 없어져서 다른 친구를 급하게 섭외했는데 이 친구가 초반에 찍은 장면이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찍고 마무리 지었던 장면이라서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없는데 이 두 번째 온 친구가 흰털이 너무 많은 거죠. 약간 깨알로 그 대사를 넣었다고 해요. 좀 흰색 털이 많은 모데카이가 어쨌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막 리치가 뭐
진짜 그 모데카인지는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서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좋았어요. 아니면 뭐 어때? 그냥 또 잘 돌보면 되지. 맞아. 약간 그 마음이 좀 좋아서 모데카이가 그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약간 리치가 이곳을 떠나고 싶어 했다가 다시 이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랑도 좀 닮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로얄 아버지 로얄. 사실 로얄 할 말 별로 없어요. 그냥 좀 너무해. 아니 그냥 아니, 저런 남자 아빠 캐릭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약간 그런 자식들을 좀 버려두고 가는. 그래서 그냥 에휴 자업자득이지 이 아저씨야. 약간 이런 느낌. 전 로얄이 되게 이렇게 너무 재밌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캐릭터가 되게 많긴 한데 보통 그런 캐릭터가 자신감? 자존심이 되게 세지 않나요? 그쵸. 약간 프렌즈의 레이첼 아빠 같은 느낌? 되게 자존심 센 캐릭터가 원래는 그런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진 해크먼이 연기한 로얄은 뭔가 이렇게 뒤에 계속 말을 줄여가면서 할 얘기를 다 억울한 거 다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했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헨리가 나 들통났어 했을 때 리치인가 체스가 근데 이 병원 장비들 다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도 되는 되게 민망한 상황인데 그게 내 옛날에 아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신세를 좀 줘가지고 걔한테 물어봤다고 하질 않나? 뭐 아내가 왜 돌아왔냐고 하니까 사실 돈이 떨어져서 돌아왔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제 막 호텔 직원이 지배인이 막 당신 너무 체납돼가지고 가야 된다 빨리 비워달라라고 하니까 그 마사지 하는 네. 마수스의 이름을 대면서 저 사람한텐 그럼 어떻게 줘요? 라고 철없게 물어보는 게 진짜 그냥 애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에 돈이 없어서 그 묵었던 호텔에 그 파고다랑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 근데 그 모습이 재밌기도 하면서 약간 짠하기도 했어요. 그 뭔가 은퇴 후의 삶, 뭔가 잘 나가던 변호사였는데 이제는 돈도 못 벌고 가족도 막 곁에 없고 하는. 그래서 그런 좀 전에 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된 그 모습이 약간 짠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나이대가 이제 막 은퇴하시고 그럴 때라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되게 뒤끝이 없는 게 변호사였다가 유능한 변호사인데 망하게 된 계기도 사실 체즈가 마음 먹고 망하게 해서 그런 거고 파고다가 막 칼로 찔렀는데 구해줬는데 얘 막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또 한 번 찔리죠 게다가. 약간 너무 사람 잘 믿는 스타일. 그런 로얄. 어쨌든 이 영화로 그 골든글로브 상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촬영장에서는 웨스 앤더슨이랑 무지 많이 싸웠다죠? 네, 이 배우님이 이제 자기 커리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를 알고 웨스 앤더슨 감독님한테 이 역할을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촬영이 정말 재밌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기한테 좀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고 좀 가볍고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 촬영이 시작이 됐는데 계속 이 촬영 중에 이 배우님이 웨스 앤더슨 감독님한테 너무 harsh하게 진짜 약간 너무 무례하게 막 너무 괴롭히고 막 촬영 중간에도 너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근데 나 하나도 재미없어. 막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그 빌 머레이 배우님이 웨스 앤더슨이랑 전작을 같이 했다 보니까 이 감독님을 지키려고 이 작고 조그만 감독님을 지켜주려고 막 자기 촬영하는 날 아닌데도 굳이 나와서 약간 이 진 핵맨 배우님으로부터 지켜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글에 로얄 테넌바움 비하인드 씬 치시면 이미지에 약간 조카랑 삼촌이랑 싸우는 것처럼 체격 차이가 무지 나거든요. 그래서 왜 빌머리가 지켜주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찾아보니까 진 해크먼이 이 초반에는 출연료 많이 안 준다고 되게 고사를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진 와일드나
마이크 케인 같은 사람을 생각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으로 캐스팅이 됐으면 작품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촬영 날이 아닌 날에도 와서 계속 옆에 있었대요. 아 진짜? 그래서 웨스가 좀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그 이미지들 보면 되게 괴로워하는 듯한 느낌이 물씬 풍기고 어쨌든 이 로얄 캐릭터로 상을 받았죠. 근데 저 그 제목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국어로는 그냥 로얄 테넌바움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아빠 캐릭터의 이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영재로 보면은 더 로얄 테넌바움스에서 약간 이 테넌바움 가족들의 그쵸. 뭔가 총체적인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좀 더 뭔가 어떻게 예쁘게 잘 다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테넌바움네. 또 그러면 이야기. 약간 주말 연속극 같기도 한데. 콩가루 집안 느낌 아무튼. 쓰긴 하죠. 그리고 이 이름이 그냥 이 이름이라고 안 하면은 그냥 문자 단어에 담긴 뜻 그대로 해석하면은 그렇잖아요. 그쵸. 이 테넌바움 가족 전체가 그런 뜻을 가진 가족 구성원인 걸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물론 아버지 캐릭터는 그 단어 뜻과 전혀 반대긴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항상 웨스 앤더슨은 그런 약간 좀 안 맞는 상반되는 걸 붙여놓은 네. 모순의 재미를 찾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그들 각자의 영화관으로 넘어가서 오늘의 영화 로얄 테넌바움과 또 뭐 웨스 앤더슨 감독에 대한 생각이나 대화 등에 대해서 소감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약간 내가 웨스 앤더슨 팬이야라고는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요번에 그랜드 부다페스트도 다시 보고 이 로얄 테넌바움도 되게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영화를 봤을 때 좋아하는 점이 어떤 건지 조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예전에는 이 강박적인 프레임과 이런 수직 수평의 카메라 워크 이런 게 되게 답답하고 뭔가 자기가 이 모든 걸 막 통제하려고 하는 느낌? 그게 좀 강해서 약간 이 사람 뭐지? 좀 했던 것 같거든요. 위에서 자기가 막 이렇게 굴리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또 반대로 약간 이 로얄 테넌바움 속의 사람들은 뭔가 자신의 상황을 되게 벗어나고 싶어 하는 캐릭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 속을 계속 오가는 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모습에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캐릭터들이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을 좀 그리고 싶어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웨스 앤더슨 감독님의 영화를 볼 때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설정에 뭐 이런 거를 왜 썼는지 이런 거를 엄청 따지기보다는 그냥 거기서 그걸 보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건 건지고 아닌 건 그냥 흘려보내면서 봐야 좀 즐길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웨스 앤더슨 감독님 영화는 설명하기 힘든 작품들이라고 생각해요. 줄거리로도 설명이 안 되고 근데 하고 싶은 말도 뭔지 모를 수 있는데 전 사실 팬으로서 전 팬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더 재밌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작품의 메시지가 항상 다른 영화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뭔가 그런 느낌보다는 없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인 것 같고 그게 되게 기억에 남아요. 로얄 테넌바움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이제 세이프티에 되게 목매는 사람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따뜻하게 그린 개 중에서 따뜻하게 그린 필모가 아니었나 싶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모데카이가 돌아왔을 때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이런 콩가루 집안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면서 가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이어서 나아가게 되는 건지 둘 중에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 안에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건 다 같은 것 같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애스테로이드 시티가 왓챠피디아에 등록된 이 영화에 대해서 달린 코멘트 중에
인상적인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좀 제가 생각하는 느꼈던 거랑 되게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소개하고 싶은데 박서아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유저님이 말씀하신 건데 강박적인 예술로 강박적이지 않은 삶을 꿈꾸기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웨스 앤더슨 감독님 거 볼 때 아까 아토믹 씨가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너무 통제돼 있는데 그게 되게 아름답게 보이면서 동시에 어떤 저는 평소에 저도 감정이 많이 억누르는 편이어서 오히려 감정을 되게 표출하고 그거를 제가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영화들을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웨스 앤더슨 감독님은 다 이제 더 억제되어 있다 보니까 보면서 오히려 제가 뭔가 해소가 되기보다는 같이 억제되면서 이게 뭔가 불편한데 근데 웃기기는 한데 그런데 약간 이런 애매한 게 항상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 와중에 어쨌든 제가 계속 찾아보게 됐던 거는 모두가 느끼시는 거겠지만 아이 같은 어른, 어른 같은 아이가 나오는 사랑 결국에는 저는 어른들도 마지막까지 사랑을 갈구하는 그게 누군가한테서든 가족에게서든 누군가한테서든 사랑을 갈구하는 작고 조그만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되게 그냥 날 것으로 이야기하는 분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그냥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나 왜 이 사람 영화 자꾸 보지 하면서 계속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원하게 네. 해소가 되진 않지만 그냥 앞으로 그럴 거란 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의 영화 로얄 테넌바움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